솔직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수제 돈가스의 명가 신촌 장군 돈가스 4인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작심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이폰 대란.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새벽에 단톡법을 따돌리기라도 하듯이 일부 판매점에서 기습적으로 아이폰 6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뿌려졌습니다. 발빠른 일부 소비자는 70만 원대 아이폰 6를 10만 원 정도의 손에 넣었다고도 하는데요. 문제가 많았던 단톡법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관련 이야기 통신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아이폰 6 대란, 예? 이걸 A6 대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게 이미 예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상이 됐었죠. 단말기 출고가는 높여놓고 보조금만 규제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로 인해가지고 대리점 판매점에 손님이 없게 되는데, 어허. 대리점 판매점들은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이 단통법을 지키기 위해 생존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보조금 대란의 중심에 아이폰 6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16GB 이게 있는 이유가 왜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게 이제 아이폰인데, 예. 이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그동안 이제 멀어졌던 국내 소비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폰 6 16기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서 잘 안 나가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이제 아이폰을 팔고 싶으면은 16기가도 같이 팔아야 된다 해서 이제 같이 안겨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재고 부담을 털기 위해 가지고 이런 무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 아, 이게 잘 안 나가는 모델이었다. 예. 아, 그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서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시장은 이미 혼란에 빠졌고 이거 완전히 사후 약방문 아닌가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소비자만 또다시 호객님이라 그러죠. 예. 이거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소비자들한테 개통 취소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상당히 많죠. 그 소비자들이 단통법을 신뢰하고 비싼 가격이라도 사겠다고 예약 주문했던 소비자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충격이고, 이제 속된 말로 뒤통수 맞았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느낌까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개통 취소를 요구한다면 결국 이것도 또 다른 대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소 유통 정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피해가 크죠. 지금 이 아이폰 폭풍이라고나 할까. 소비자들도 지금 분노하고 유통점들도 큰일입니다. 이 대란에 참여한 유통점들도 이제 앞으로 정부로부터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요. 참여하지 못한 유통점들도 판매를 못한 손해도 손해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신뢰가 땅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더 얼어붙게 되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개통 취소 이거 다시 반환해라 이렇게 한다고 이게 또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죠. 이런 것들은 이번 사태 같은 걸 이제 크게 보면은 통신 3사와 제조사가 담합하여서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시장 구조 속에서 생긴 통신사 간의 잘못된 경쟁으로 발생한 문제예요. 네, 잘못된 시장 구조라는 것은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을 통신 3사가 거의 100% 다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예, 이런 문제의식으로 전에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조금 가격할지도 모르지만 최근에 단말기 유통권을 통신사에서 국민에게 돌려주자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거고요. 어찌되었든 최소한 이 단말기 시장의 이 시장 구조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방통위는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과점이라고 그러죠. 이 과점 사업자들이 경쟁을 자제하도록 도와서 사실상 가격 담합을 조장해 왔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폭리는 이동통신사들이 챙긴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뒤집기는 굉장히 힘든 모양이죠. 이게 정말 참, 이게 단말기 유통권 자체가 이게 하나의 시장에서 하나의 권력이거든요. 예. 이거를 권력을 갖다가 다시 돌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 지금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식스, 이 아이폰 6 대란으로 삼성전자만 웃게 됐다 그러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 단통법을 신뢰하고 예약 주문했던 소비자들이 개통취소가 이제 줄을 잇고 있잖아요. 예. 반사적 이익이 그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흡수하게 될 겁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딴 거 산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다 이거군요. 그러면 이 단통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찬진 전 한글과 컴퓨터 사장님도 대안을 좀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건설적인 대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를 저희도 환영을 하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거 최종 판단은 소비자들에게 맡겨야 되겠죠. 근데 이찬진 사장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이 통사들이 약정 요금 할인을 없애고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60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최종 판단은 소비자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어떤 안을 지금 제시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단말기 유통시장은 소비자에게 90만원짜리 핸드폰 팔면, 대리점 판매점에게 80만원 판매 장려금 주겠다고 하는 시장이에요. 충분히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장 구조입니다. 근데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조사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출고가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단말기 시장을 빨리 최신 폰까지도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렌탈 시장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통신사 보조금을 투입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렌탈 시장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도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한 예로 이번 아이폰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한 2년 렌탈 가격은 43만 9,390원이에요. 여기에 통신사가 뿌리는 80만 원 판매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투입하면 이 단말기를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리점 판매점도 36만 원 정도 판매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빨리 이 렌탈 시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그 편법 보조금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시장 구조가 계속되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통신비 부담도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동통신사들의 어떤 폭리 구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전반적인 요금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단말기 가격 때문에 이렇게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 기회에 단말기 가격 문제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신비 문제에 저희가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6628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제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정부는 발로 좀 뛰면서 국민의 소리 제대로 듣고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죠. 이 탁상공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 탁상공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6592님, 고객에게 핸드폰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대리점이 제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단통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3895님, 일반 전화기처럼 휴대폰도 아무거나 유심칩만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휴대전화라는 거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데 이 관심사를 너무 섣부르게 건드렸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동안 이제 단말기 시장, 통신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구조를 한번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제 만든 법인데 이 시행령하고 고시하고 통신사 정책하고가 좀 잘못 운영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문제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통신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박주영 선수가 돌아오는 모양이죠. 축구대표팀으로. 네, 브라질 월드컵에 너무 못해서 팬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예. 박주영 선수가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표팀이 오는 14일 요르단 원정 그리고 18일 이란 원정 경기 두 경기 평가전을 가지는데요. 어제 슈틸리케 감독이 이 두 차례 평가전에서 나설 선수 22명을 발표를 하면서 박주영을 포함시켰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때 뛰고 나서 박주영이 4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번 평가전 장소가 중동인데다 아시다시피 박주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샤밥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고요. 예. 최근에 골도 넣었고 또 선발로 출전하고 하니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슈틸리케 감독이 대표팀에 뽑은 거죠. 슈틸리케 감독이 감독 취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모두 버리고 선수를 직접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대표팀 선수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 경기에 다니면서도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이 선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직접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주영 선수가 골도 넣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좋다라고 우리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내년 1월에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에 박주영을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정치계도 돌아오는 복귀하는 사람이 많은데 김태호 최고위원도 복귀하더니 박주영 선수도 복귀하네요. 예.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1차전 오늘부터 열리죠? 네, 오늘 6시 반에 대구구장에서 삼성과 넥센의 코리안 시리즈 7전 4승 승제 중에 1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1차전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양팀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양팀은 그거를 의식해서 선발 투수를 모두 다 에이스를 꺼내들었습니다. 삼성은 반덴월크를 선발로 내세웠고요. 넥센은 20승 투수인 벤 해켄을 역시 선발로 내세우게 됩니다. 예. 반덴월크는 올 시즌 13승 4패, 평균 자책점 3.18, 탈삼진 180개 해서요.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부분에서 2관왕이 올랐고요. 넥센의 벤 해켄은 아시다시피 7년 만에 20승을 거뒀죠. 20승 6패, 평균 자책점 3.51, 탈삼진 178개 해서요. 평균 자책점과 평균 자책점은 3위, 탈삼진은 2위, 승률은 2위. 그래서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에이스를 맞세워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차전의 중요성을 양 팀이 알고 있다는 거고, 상대 전적을 보면은 넥센의 벤 해켄이 삼성을 상대로 4경기 등판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2.1을 기록했고, 벤덴월크는 상대적으로 넥센이 조금 약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올해 경기를 치르면서 하는 참고 자료니까요. 오늘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 제주도에서 열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MVP에는 박태원 선수가 아니라 세계 신기록 2개를 세운 양궁 김우진 선수가 받은 모양이죠? 네. 어제 제주도에서 제95회 전국체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 최호수 선수가 기자단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요.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MVP에 뽑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근데 박태환은 금메달 4개를 땄고요. 금메달 숫자보다는 기록을 갖고 이제 평가를 내린 거죠. 김우진이 이번에 세계 신기록 2개, 타이 기록 1개를 세웠습니다. 리커브 70m에서 세계 신기록, 그리고 30m, 50m, 70m, 90m 합계 거리에서 역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요. 30m에서는 만점을 쏘면서 세계 타이 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예. 반면 박태환 선수는 한국 기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메달에서 박태환이 한 개가 더 많아도 기록의 질이나 이거를 양궁 김우진 선수 앞선 거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작은 거인 얘기하는데 이 작은 거인 맨 처음에 제가 알기는 더스틴 호프만이 아마 작은 거인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영화 배우요. 근데
그 골프계에도 우리나라 작은 거인이 있죠. 22년 네. 동안 프로골퍼 활동을 하면서 LPGA 2승을 챙긴 작은 거인 장정희 은퇴를 선언했네요. 네, 키가 154cm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일반적으로 작은 봐도 거인이네요. 네, 여자 평균 키보다 조금 작은데요. 그래도 한국 오픈 우승, 그리고 미국의 브리티시 여자 오픈, 역시 메이저 대회죠. 2005년에 우승을 했고, 일본 여자 오픈까지 우승을 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장정희 여사의 22년 동안 인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뭐 골프를 오래 할 수도 있는데 골프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오른쪽 손목 부상을 당했고 세 차례나 수술을 했어요. 예. 네,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 그만두게 됐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30점짜리 골퍼다. 같은 부위를 3번이나 수술하니까 나는 바보다. 이게 솔직한 얘기를 했고요. 후배들한테도 당장 주어진 대회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좀 즐기면서 자기보다는 오래 골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LPGA 투어에서 2차례 우승을 했고요. 모두 308개 대회에 출전을 했고 우승 상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67억 원을 벌고 22년 동안 흰 골프 장갑을 벗게 됐죠. 예. 어쨌든 잘 여태까지 아주 훌륭한 선수 생활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박세리나 김면에 이어서 1.5세대 LPGA 우리 한국 낭자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훌륭하게 선수 생활을 잘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도 훌륭하게 잘 살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네, 합니다. 그럴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자 당첨하신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3895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랜.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랜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랜.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고 신해철 씨의 부검 1차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천공, 그러니까 구멍이 장뿐 아니라 심장 쪽에서도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이 국과수의 의견인데요. 고 신해철 씨의 장협착증 수술 당시에 또 위축소 수술은 하지 않았다라는 S병원의 주장과는 또 다른 얘기가 국과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시간에는 의료 분쟁 사고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료 사고 많이 해보셨어요, 수사? 네, 그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의료 사고 고소 받은 사안을 이제 보통 접수 배당받아서 사건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자들이 주로 고소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 그 치료를 하고 후유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원래 목적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의료사고로 간주를 하고 고소장을 많이 제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경찰분도 그렇고 검찰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사실 의료는 좀 지식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의료사. 그러니까 수사는 이제 사실 그 의료사고 하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예. 그 최초의 피해자 진술은 다 받습니다. 그 차트 기록 같은 거 다 제출받고 복사본. 그리고 나서 이제 자문을 어디다 하냐면 의사협회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역시 의사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일각에서 뭐 이너서클리즘이 있다. 그래서 의사가 의사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심정적으로 그런 건 무시를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의료사고가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의료 분쟁 중재원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 분쟁 중재원에 하면은 보통 지금 42% 정도는 그 12일 내에 병원에서 의사가 오케이 의료 분쟁 조정에 합의하겠다 하면은 12일 내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지금 4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976건이 그 소송이 제기됐는데 의료 분쟁. 네, 사실상 의료 분쟁 중재원을 거치지 않은 사안이죠. 예. 이게 지금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2%밖에 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아. 네, 그 피해자 가족들이라고. 예. 우리 백 팀장님이 의료사고 수사하셨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거예요? 많은 그 의료사고 중에 지금 딱 물으시니까 생각나는 게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러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사망하셨구나. 나중에 밝혀진 건 급성 폐혈증으로 밝혀졌는데 예. 그 32세 된 산모는 사망을 하고 아이고. 태어난 아기는 살았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의료사고 분쟁이 생겨서 보통 의료사고가 2년 정도 걸립니다. 마무리된 게 평균.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는 그 의료사고 분쟁을 조절도 되지도 않았고 결국은 병원 측에서 승소한 걸로 결과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급성폐혈증이 의사가 그 정당한 진료를 했을 때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왜 급성폐혈증이 생겼냐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자문을 구하고 있었지만 의사는 그 제왕절개 수술하면서 뭐 다 그 본연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실 그때 떠오르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네. 저도 이제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의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의 또 애환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 이제 동창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인 놈이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얘기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약을 모든 환자들한테 비슷한 약을 쓰는데 그렇죠. 거기에 알러지가 있거나 거부 반응이 있는 환자한테 약을 줬을 경우에 그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뭐 확률이 10만 분의 1, 20만 분의 1인데 그 일일이 다 그 알러지 테스트를 하고 뭐 하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의사분들도 있기는 있으실 예, 거예요.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 분쟁에 대비해 가지고 뭐 소신 진료나 방어 진료를 해버리면은 예. 오히려 환자들한테 손해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의료사고가 나면은 그게 밝혀졌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훨씬 배상을 요구하는 액수보다 훨씬 몇 배의 그 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그 쌓인 그 사망 원인을 가려줄 독립기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피해자가, 그러니까 제기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또 상당한 또 다수 국가는 또 의료진이 직접 입증 책임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신해철 씨 말이에요. 네. 그 신해철 씨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이제 먼저 주장을 했죠. 그 네. 매형분이 유가족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다. 이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이고, 반면에 S병원 측은 장 협착 때문에 위 주변이 들러붙어 있어서 떨어진 위벽을 봉합했을 뿐이지 위축소를 위한 절제술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과수는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위축소 그렇습니다. 수술의 흔적이 있다라고 네네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 15cm 위 크기를 줄이는 15cm 줄이는 수술을 한 후 봉합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심낭이 바로 이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예. 이게 0.3cm 심낭 구멍이 이제 발견됐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S병원에서 주장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그 상치되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들여다볼 거는, 사실 신해철 씨가 90년대를 상징하는 뮤지션으로서 참 일남일녀의 또 미스코리아 출신 부인을 두고 있는, 또 정말 그 서태지하고 넥스트라는 보컬 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이 그렇죠. 돼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수사 그 경험에 의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싶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17일 이후에 24일 날 수술하고, 그러니까 복통이 계속 지속됐는데, 이게 보통 그 의사들 자문을 받아보면 그 복강경 수술했어도 장천공 의심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뭐냐면 복강경 통증, 수술 후에 통증을 계속 호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나 CT를 찍지 않아도 이게 다시 복강경이나 하면 개복해서라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가정이 아마 테마이 됐었고, 또 복막염이 보통 폐혈증으로 해서 쇼크사가 일어나는데, 과연 3일이 지나도록 큰 병원에 빨리 왜 이송을 하지 않았고 입퇴원을 계속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12차례에 걸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를 했고,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과연 이게 의사로서 병원으로서의 그 주의무를 굉장히 태만히 했다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가슴 아픈 안타까운 맞습니다. 그림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병원은 위축소를 위한 절제술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동의 없이 수술한, 만일 국과수가 얘기한 대로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절제술이 만일 실제로 시행된 것이 밝혀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네. 왜 동의 없이 수술을 합니까? 근데 동의 없이 수술하는 거 과거 수사하실 때 보신 적 있으세요? 동의 없이 수술하는 케이스는 거의 특별한 경우죠. 왜 그러냐면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에게 수술 동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전에 예지하거나 고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신해철 씨 가족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유벤트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 그 과학수사연구소장 얘기를 빌려보면 그 수술을 하는 흔적이 있고 15cm의 봉합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술이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통상 이제 장천공이라든가 심낭에 구멍이 나는 정도는 아무리 미세하다 하더라도 통상 의인성 손상이다. 의인성 손상이 뭐냐면 수술 중에 의사가 부주의나 실수로 사람에 한 걸로 의해서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생긴 예. 구멍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의심이 많이 들고, 지금 국가원에서는 이제 2주 후에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현재 많이 들지만 아직 확정적인 얘기는 아직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천공이, 그러니까 구멍이 두 군데 나 있다 그러는데, 네. 그 제가 이번에 참 알게 된 건데, 수술을 자주 하면은 장협착 같은 게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저도 그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이제 좀 더 조사를 하면 국과수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문제는 신해철 씨와 이 집도의 혹은 그 S병원 원장과의 관계인데 네. 신해철 씨가 유명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의사하고 친분을 쌓기는 좀 더 용이한 환경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그렇죠.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만일 친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예.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이게 환자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수술을 한다라고 가족이나 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아무리 환자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수술을 한다는 거는 사실 입법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지금 이제 의료 소송 지금 소송을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소속사 어제 이렇게 보니까 소속사도 지금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의료 사고가 일반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 민사와 형사로 나눴을 때 형사에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쟁 중재원을 거치지 않은 거는 970여 건 중에 지금 현재 2% 정도밖에 승소를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주 낮은 수치인데 지금 2014년 4월 8일 이후에 이제 이게 개정이 됐는데 예. 이후에 발생한 의료 사고는 의료 분쟁 중재원에서 중재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분쟁 중재에서 중재를 받으면 좋은 건 뭐냐면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예. 그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보통 1심에서 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경비가. 예. 뭐 변호인 선임료라든가. 근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쉽게 병원에서 응해주면 조정을 해서 서로 그 합의를 시키는 이런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2014년 4월 8일 이후에 이전에 이제 발생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그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재동과 서초동이 있거든요.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 소멸 시효 기간이 보통 10년이고 이건 상식으로 애청자분께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거를 조치하지 않으면 무효돼 버리는 거죠. 쉽게 말을 해서.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조심을 하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료 사고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국번 없이 1372번이나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의료 분쟁 중재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먼저 빠릅니다. 근데 지금 의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2년에 503건, 13년에 1398건, 2013년 9월 현재 1434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만약에 의료사고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진료 기록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처방 투약 기록, 간호일지 검사, 결과, 진료 처치 기록, 수술 기록, 그다음에 영상을 또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의무 기록을 확보를 하는 게 이 소송을 대비한 만약에 병원에서 10일 내에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에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자료들입니다. 예. 지금 문자로 1110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간호사 진료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청자분이 고마우신 분이네요. 예. 그리고 3174님. 이거 의료사고임이 밝혀지면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의사분은 업무상 가실치사 혐의를 받아가지고 뭐 사망에 이르렀을 때 주의 의무를 완전히 태만했다고 하면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처벌은 받더라도 구속이 되거나 큰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추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민사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높죠. 그러나 이제 그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확보를 하고 뭐 사실은 의료 그 분쟁
전문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고 신해철 씨의 죽음을 온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박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료사고가 그렇게 밝혀지기가 쉬운 분야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단순하게 두려움도 좀 갖고 있고 네. 이런 차에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진짜 명명백백하게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명인의 의료 사고라고 의심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더군다나 중서민층에서는 의료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실 절망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료 분쟁 중재원이라는 게 생겨서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의료 분쟁 중재원을 빨리 찾아가시고 가장 그 시급하게 마련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록들, 그 병원 치료 기록 관련 기록들을 그 제출 받아가지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팀장님이 수사하셨을 때 반대의 경우죠. 그러니까 병원 의사는 굉장히 억울한데 환자가 어거지 쓰거나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려는 경우도 수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 병원인데요. S병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몇지 안 가는 대형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유능한 의사가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환자분이 사실상 치료가 80%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그걸 치료가 되지 않았고 의료 사고라고 우기면서 뭐 진정을 하고 또 뭐 투서를 하고 해가지고 그 병원의 그 과장이 담당 의사인데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굉장히 한 1년여리 시달린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분쟁 사고. 그때는 의사분이 수사를 의뢰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이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협박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서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환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의료 분쟁 사고는 아니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료 분쟁 사고라고 의심이 되더라도 합법적인 틀에서 소송을 통한 그런 형식을 빌려야지 어떤 사적인 형벌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는 걸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런 이 법의학 전공자들이니까 더군다나 만일 사고가 나서 사망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신해철 씨와 같이 부검을 대부분 다 합니까? 부검을 만약에 의료 사고이거나 또 혐의가 만약에 입법성이 있다 또 죽음의 의혹이 있다고 하면 변사 사건이라고도 하죠. 거의 부검을 하는데 저도 한 100여에 넘는 부검을 지금까지 입회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끔찍할 것 같은데. 이 부검을 함으로 해서 사인이 거의 90% 이상 밝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게 되면 부검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러면은 이 부검을 할 때 항상 경찰분들이 들어가시는군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 입회를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담당하는 사고의 부검 결과가 우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수사보고를 써야 되고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입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이 꼭 참혹하기 때문에 바로 입회를 못 하시면 대리인을 입회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입회인이 2명 내지 3명 정도 입회를 해서 부검을 참관을 합니다. 부검 시간이 한 2시간 걸리고. 부검 시간이 기본적으로 2시간 걸리고요. 어제는 근데 4시간 4시간 걸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또 관심이 높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부검하고 치밀한 그런 부검 때문에 시간이 무려 배가 걸린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무리 경찰 형사 경찰이라고 해도 이 부검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고참 형사들이 신참 형사가 오면 반드시 부검하는데 국가원에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시에 시작을 하면 12시쯤에 끝나는데 점심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좀 짓궂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이닝이죠, 일종의. 네. 그 후배 형사 한두 명 데리고 어딜 가냐면 육개장집이나 닭게장집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새빨갛지 않습니까, 음식이. 네. 그러니까 부검을 하고 나서 이제 안 그래도 오심구토가 나는데 네. 그래서 선배 형사는 그 육개장, 닭게장 아주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선배 눈치 보다가 이렇게 한 3숟가락, 4숟가락 먹다 튀어나가요. 근데 그 고참 형사는 알죠. 아, 토하러 가는구나. 근데 실제로 가서 토하고 들어와서 모른 척하고 앉아있는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형사가 돼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구든 다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아주 그 트라우마가 끔찍하죠. 한 달 간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아우, 끔찍하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신해철 씨 이제 그 국가수에서 최종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 나름대로 이게 이제 국가수의 의견이 경찰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이 검찰로 이제 네. 송치를 하고. 이제 국가원의 그 부검 결과를 통보를 송파경찰서에서 받으면 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 아산병원 차트, S병원 차트, 그다음에 그 유족 피해자 진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우려 가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래도 또 대한병원 협회나 의사협회 그다음에 그런 데 자문 또 구할 건 구하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기소 의견으로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되면 기소 의견으로 업무상 가식치사로 기소 의견 송치를 하고 그것도 이제 검사하고 서로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송치를 하면 나중에 불구속 기소를 하던가 뭐 구속 기소는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 기소할 수도 있거든요. 검찰에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되면 검찰에서는 기소 의견 송치하고 검사의 지휘 받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의사분들 아까 대한의사협회나 뭐 네. 이런 데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분들도 그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처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든 다 좀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다고. 저도 이제 너무 자신감이 많으셨나. 현직에 있으면서 그 많은 의사분들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S병원에 집도했던 담당 의사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3대 명문 중에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또 물론 그 TV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하신 분인데 뭔가 좀 이렇게 태만히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천공 의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통증을 계속 호소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퇴원을 계속해서 시키고 또 12번의 그 극심한 통증을 호소를 했음에도 왜 장천공이나 다른 그 어떤 폐혈증이나 이런 걸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MRI만 지금은 금방 나온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CT 촬영마저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상당히 게을리하거나 태만히 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수술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인근의 아산병원이라든가 삼성병원이라든가 큰 상급병원이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데. 신속하게 이송을 시켰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송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이제 굉장히 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고 네, 그렇겠죠. 자신의 판단에 대한 네네. 과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참 어쨌든 고인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 저는 신해철 씨 팬은 아니었습니다만 참 그 아주 똑똑한 뮤지션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렇죠. 록가수 또 작사가 작곡가 완전히 토크도 잘하고 프로듀서 MC DJ 아주 그냥 그렇죠.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참 아까운 뮤지션 하나 잃었다. 그분 목소리가 그리고 참 듭니다. 좋았거든요. 네. 특히 이 DJ 같은 거 할 때의 목소리는 정말 참 좋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고요. 7977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도와 신의를 지키면 참 좋은데 너무 타성에 젖어서 정도를 걷지 않는 의사나 또 생트집을 잡는 신의를 저버리는 환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이 사실 신뢰가 없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질까요?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질까요? 이렇게 신뢰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도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빨리 이런 신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had to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루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루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대우건설. 예, 저희가 앞서도 신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우리가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와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맹목적인 믿음에는 강하지만 우리가 근거 있는 신뢰에는 좀 약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약하다면 우리가 그 근거를 만들어야겠죠. 우리 사회, 우리 주위에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만 우리 사회에 신뢰가 싹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내드린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